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세 번째 시간에는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그 변화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신 교수님과 함께 아주 행복하고 멋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힘차게 한번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열아와 같이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어떤 힘이 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사회복지 제도의 어떤 변화를 다 다루려면은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사회복지 분야의 어떤 제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 분야의 어떤 제도들의 어떤 변화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마 거의 몇 줄을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보통 그 한국 사회복지 제도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데도 학교 강의로는 한 학기 강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학기 강의를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뭐 많은 내용은 담지는 못할 것 같고 아마 좀 관심이 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정했기 때문에 저의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분야 또 이제 우리 그 청십자 사회복지 이제 재단이 이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분야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그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회복지 제도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크게 우리나라 이제 그 근대 사회복지 영역하고요, 현대 사회복지 영역하고 좀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 근대 사회복지라고 하면은 제가 다른 게 없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이제 일제 강점기에 소위 말해서 이 조선 총독부가 어떻게 했느냐. 사실상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당시 어떤 빈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어떤 구제 활동을 그렇게 활발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이 조선 총독부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빈민들을 이렇게 크게 이 네 가지의 대상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다가 앞에다가 영만 붙이면 영세민. 예,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 그래서 보시면은 세민은 생계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고 국민은 다른 사람이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수준. 말 그대로 이제 세민보다는 좀 국민이 좀 더 어려운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당시 어떤 통계를 보면은 통계에는 거기 세국민이라고 해가지고요. 세민하고 국민을 합쳐서 세국민을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빈곤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이제 내놓은 것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 이 세국민의 어떤 대상, 그러니까 서울에 그때 1940년대 서울에서 어떤 세국민의 인구가 한 10만 명 좀 넘었대요. 근데 10만 명이 좀 넘었는데 당시 서울 인구가 몇만 명 정도 됐을까요? 지금 뭐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죠, 그렇죠? 근데 당시에 서울 인구는 60만 명 정도. 예. 그러니까 60만 명 정도 했대요. 그래서 세국민이 10만 명이에요. 60만 명 중에서. 그러면은 뭡니까? 6명 중에 한 사람은 말 그대로 이 세국민이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불량자, 이제 거린이 이렇게 사실상 이제 뭐 불량자, 거린까지 이제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세국민만 하더라도 한 10만 명, 거의 서울 인구 6명 중에 1명은 아주 어려운 빈곤 상황이었다. 그래서 당시 이렇게 이 서울의 이 세국민들이 이렇게 살았던 장소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게 그 토막집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흑에다가 소위 말해서 운막 형태로 이제 만들어놓은 어떤 집이고요.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화전민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게 화전민 어떤 그 생활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세국민들이 어떤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빈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구호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조선 총독부에서 이 1944년에 소위 말하는 조선 구호령을 발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조선 구호령 보시면은 거의 이제 그 전쟁이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었죠. 원래 이제
일본에서는 일본 본토에 1929년에 구호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그때 일본 본토에는 빈민들을 구제하는 별도의 그런 법을 제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시행하고 있지 않다가 1944년 말 그대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을 2차 대전에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막 그 징병, 막 징용 막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그 전쟁도 참여시키고 소위 말해서 이제 막노동도 시키고 막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서 어찌 보면은 조선 국민의 하나의 어떤 달래는 어떤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 구호령을 이제 발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왔냐면은 보시면은 당시에 이 조선 구호령에서 구호받는 대상, 당시 이제 구호받는 대상을 피구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구호자와 그 다음에 구호의 종류, 지금으로 따지면 구호라고 하는 게 급여거든요. 급여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피구호자는 65세 이상, 뭐 13세 이하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호의 종류는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뭐 생활부조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치면은 소위 말해서 생계급여, 이제 음식이라든가 피복이라든가 하는 그런 비용을 뭐 난방비라든가 그런 걸 이제 지급해 주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조산, 뭐 조산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 출산월보다 훨씬 더 빨리 나온 그런 가정, 그러니까 빈곤한 가정에 이제 지급되는 거고요. 뭐 생업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일하다가 직장을 잃어서 더 이상 소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활이라든가 하는 정책과 비슷한 것들을 제공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이 조선 구호령이 우리나라 그 생활보호법이,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빈민들을 그 구하는 그 방법으로 사용됐던 게 이제 생활보호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생활보호법이 언제 제정이 됐느냐? 보시면은 이제 이 1961년에 제정이 됐어요. 근데 이 생활보호법이 1961년에 제정이 됐는데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뭐예요? 이 조선 구호령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 그 조선 구호령이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계속 어떤 빈민들을 구제하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됐다. 참 제가 보기엔 너무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거기 해방 이후에도 계속 남아가지고 이제 그리고 보시면 이제 생활보호법이 제정이 됐는데 생활보호법의 대상자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거의 조선 구호령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대상 연령만 13세 이하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호의 종류 같은 경우도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상장보호. 여기서 이제 해산이 여기 이 출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장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셨을 때, 뭐 장제, 그 지원이라든가 하는 그런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제 1961년에 이제 생활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조선 구호령이 더 이상 이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폐지가 되고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그 빈민들을 이제 그 구제하기 위한 어떤 그 뭡니까 근거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조선 구호령을 이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제 잔재가 우리나라에 해방된 이후에도 거의 20년 가까이 그대로 전치돼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어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헌법입니다. 헌법에서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또 사회복지가 이야기하는 어떤 이념을 헌법에서 좀 언제부터 담았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하고, 이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헌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 제도들, 정책들이 관련된 법도 제정이 되고 이제 제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헌법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법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1948년에 해방 이후에 미군정기를 거치고 나서 1948년에 이제 48년 7월 17일에 우리나라 이제 소위 말해 이제 국회가 이제 거기 만들어지면서 이 헌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 제정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 제정된 헌법을 우리가 제헌 헌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제정된 이 헌법에 보면은 이 헌법에서 그
이런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어, 조항을. 근로 능력의 상실이라든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국가가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이제 이 재헌헌법에 두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회복지의 생존권 이념이 최초로 헌법에 명시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역사적인 이제 의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헌헌법이 이제 1962년에 이제 박정희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헌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그때 그 개정한 게 5차 개정입니다. 5차 개정 시기에 뭐가 새롭게 당기느냐, 바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헌법상에서 표방하고 있는 모든 국민, 이게 인종, 종교, 연령, 모든 것들 차별 없이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뭐가 등장하느냐? 바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으로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서,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사회보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할 때 이제 우리 사회보장 기본법이 제정돼 있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헌법에 처음 명시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은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생활 능력이 없는, 말 그대로 이제 빈민과 같은 어떤 생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우리가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을 명시가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8차 개정이죠. 8차는 또 이제 전두환 정부 들어서죠. 다 군사 정부들이 들어서 가지고. 자, 이 8차 이 개정 헌법 때는 이제 보시면은 뭐가 이제 위에 건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새롭게 처가된 사회복지가, 그래서 헌법에도 명확하게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중복돼 있죠. 사회보장하고 사회복지하고. 우리 이제 사회복지를 가리키는 저희 같은 학자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안에 사회보장이 포함되는 사회복지가 좀 더 큰 개념으로 보는데,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복지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 실천 분야로만 한정해서 본 거죠. 그리고 사회보장은 뭐 사회보험제도라든가 공공부조제도를 이제 사회보험제도로 보고, 그 외에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이제 사회복지 실천 분야만을 좁게 봐서, 그래서 사회복지하고 좀 사회보장하고 좀 다르게 지금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헌법 개정이 계속 이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헌법 개정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좀 손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한 게 1987년이거든요. 1987년에 이제 그 9차 헌법이 개정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거기 표기해 놨지 않지만은 거기에는 뭘 다루고 있냐면은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만 명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성이요. 여성하고 노인, 청소년은 명확히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여성, 노인, 청소년의 어떤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노력을 하거나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헌법에서도 어떤 사회복지와 관련된, 특히 이제 사회복지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생활보호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생활보호법은 그 보호 대상자가 지금 이 대상은 앞서 처음에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됐을 때하고는 좀 이 구호의 종류가 좀 다르죠. 보시면 생활보호법이기 때문에 구호라고 하는 것도 지금 말하면 급여예요, 급여.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생계급여, 보호의료급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때는 뭡니까? 그 구호의 내용이, 이거는 이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기 전에 이 생활보호법의 이제 구호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이 생활보호법이 언제 폐지가 되냐면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2000년부터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1999년 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이 IMF입니다. 앞서 이제 노숙자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 선생님이 이제 노숙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노숙자가 갑자기 급증한 게 바로 이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경제 위기를 맞게 되면서 그래서 이 생활보호법을 폐지를 하고 누가 당시 이제 정부가 누굽니까?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제정을 한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언제 제정이 됐느냐? 1999년 9월 7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이 사회복지의 날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야, 역시 우리 목사님 눈치 빠르시고 참 멋지십니다. 예,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입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회복지의 날에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은 이 앞서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린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라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아주 큰 날이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사회복지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종 사회복지 어떤 그 사들을 어떤 거기 붙돋기 위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되면서 이 법은 이제 폐지가 되죠. 이 법은 폐지가 됩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왜 이게 두 개를 비교해 드리냐면은 이 생활보호법에서는 보호 대상자들이 연령으로 나와 있죠. 18세 미만, 65세 이상.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소득이 없어도 이렇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 빼놓고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어려워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IMF가 누구를 힘들게 했습니까? 일하고 있던 직장인들. 누굽니까? 가장 집에서 가장 뭐했던 아버지가 실직을 하게 되고, 그렇죠? 가장이 실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 넉두자를 이렇게 내몰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가족 해체라든가 가족 갈등이 막 나고 또 아동의 아동 학대가 크게 이제 나타난 게 바로 이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여기 보면은 연령 기준이 폐지가 됐어요. 말 그대로 이 연령 기준은 없어지고 이제 소득 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소득 인정액이 당시 최저 생계비 이하이면은 누구나 다 해당되는 이 급여를 주겠다. 그래서 이 중간 계층들이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연령 기준을 아예 폐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구호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호죠. 이 보호인데 이게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보호가 급여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어요. 보호하고 급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호는 시혜적인 게 강해요.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그냥 뭡니까? 아우, 안쓰러워서 보기 딱해서 이렇게 주는, 예, 맞습니다. 그런 어떤 게 강합니다. 근데 급여는 뭡니까? 우리가 거기 월급 받을 때 급여를 받는다고 그러지 보호를 받는다는 말 안 하잖아요. 급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당한 노동으로 인해서 정당한 대가라고 하는 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급여는 뭐예요? 권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에서 급여로 명칭 이제 바뀐 거는 이게 이제 사회복지 급여도 하나의 권리다라고 하는 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급여의 종류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뭐 해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이 생활보호법에서는 거기 처음 제정될 때는 상장이라고 했던 게 장제로 바뀌고 그래서 저도 이제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제 자활급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일을 해야지만이 이런 급여를 주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조건부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동과 관련되어서 보면은 우리나라 이 아동복지법도 생활보호법과 동일한 해에 동일한 날에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정될 때는 아동복리법이었어요. 아동복지법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 아동에 관련돼서는 보시면 이제 요보아동, 그때 이 아동복리법상의 아동은 요보아동, 뭐 부모로부터 이탈되거나 유기됐거나 유실됐거나 그다음에 부모한테 건전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양육을 받지 못할 그런 상태에 있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시설 중심에 우리가 이제 그 아동복지를 제공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금의 아동복지는 그 대상이 요보호 아동이 아닌 모든 아동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아동복지법의 아동의 대상은 모든 아동이다. 그리고 이 그 아동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어떤 기관들도 보면은 이제는 시설 중심이 아니고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 뭐 일시보호시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시설 중심이 아니고 어떤 지역사회 안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 아동들이 올바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어떤 기관들이 많이 이제 신설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지역 아동센터가 있죠.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그 성십차 사회복지재단에서 지역 아동센터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그리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아동센터는 현재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 시설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보시면 이제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한다든가, 그 다음에 보호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동의 어떤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아동을 이제 보호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아동을 이제 돌봐주는 거죠. 방과 후에 아동을 돌봐주고, 그 다음에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여가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 바로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아동센터는 원래 그 지역 아동센터가 태동된 거는 1980년대,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 발전 위주의 어떤 정책을 이제 펼치면서 그때 도시라든가 농촌에 이제 빈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기 뭐 부모에게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가정에서 혼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또 특히 이제 그 빈곤이 또 대물림되고요. 이제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민간을 중심으로 교회라든가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빈곤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만들어요.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공부방을 만들죠. 그건 자발성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그 1980년에는 이 공부방이 아주 그 빈곤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에 있을 정도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어릴 때 좀 못 살았거든요. 그 뭐 지금 보면은 아주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살았던 지역도 아주 빈민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어릴 때 제가 1980년대 저도 공부방을 제가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을 이 공부방이 2004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IMF가 터지면서요.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 갈등이 하면서 또 이제 또 아동 학대도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 공부방을 본격적인 어떤 제도 안으로 꾸려들여야 되겠다. 공부방이 그동안에 좋은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4년에 이제 아동복지법 안에 아동복지 시설로 공부방을 명시를 하면서 지금의 이제 이 공부방이 말 그대로 이제 지역 아동센터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지역 아동센터는 이런 프로그램들, 뭐 보호 프로그램과 교육, 그 다음에 문화, 복지, 지역사회 연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 지역 아동센터가 주로 이제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웬만한 어떤 아동들은 이제 돌봄이 필요하다든가 방과 후에 어떤 활동이 필요한 아동들은 요즘 거기 다 실질적으로는 거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순위에 좀 밀리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지역에 있는 모든 아동들 대상으로 한 이런 그 기본 프로그램이라든가 특화 프로그램. 그래서 사실상 이런 지역 아동센터의 어떤 뿌리는 공부방, 주로 지역 교회가 중심으로 빈곤 가정 내에서 빈곤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교회 중심으로 많이 했던 공부방이 그 뿌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그 지역 아동센터 특히 이제 나중에 성십차 사회복지재단에서 이제 운영하는 지역 아동센터의 필요성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저희 노인복지는 최근에 이제 그 노인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노인의 어떤 평균 연령도 지금 뭐 여성 노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거의 한
그 80세 이상이 됐고 남성 노인도 거의 80세 가까이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 과거의 노인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빈곤, 질병, 무의는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죠. 고독은 혼자서 이제 생활하거나 또 가정이 있더라도 다 이제 가장으로서 이제 자녀들이 뭐 부모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는다든가 해서 많은 외로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그 고연령화 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고령 사회가 되면서요. 노인의 어떤 문제는 기존의 이 빈곤, 질병, 무의, 고독에서 요즘 최근에 가장 크게 관심이 되고 학대가 되고 있는 게 돌봄, 노인의 돌봄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의 학대, 그 다음에 더 이제 이 그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그래서 소위 말해 1인 가구라고 하는 노인 중에서 1인 가구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독거노인 혼자서 사시는 노인분들이 전체 노인 중에 한 몇 프로나 될까요? 2021년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은 정부에서 발표한 거에 한 20% 됩니다. 예, 한 20%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현재 그 1인 가구에 있는 분들이 인원이 거의 한 100만 명이 넘었어요. 120만 명인가 130만 명 정도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전체 노인 인구의 한 20%가 혼자 사신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요즘 가장 큰 문제,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은 그 독거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도 제정된 거 아세요? 예, 그 2018년에 지금 아니구나, 2020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예, 작년에 그 독거 노인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독거 노인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고독사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독사 예방법이 그게 이제 뭐 좀 법명은 긴데 약칭으로 해서 고독사 예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독사 예방법이 작년에 제정이 됐고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시행은 올해 4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독거 노인들의 어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어떤 심리라든가 정서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 어떤 이 노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 변화는 보시면은 과거의 어떤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은 주로 이 노인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요즘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든가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이제 노인 학대를 전담하는 기구고, 그 다음에 이 학대받은 노인들에 대한 어떤 쉼터,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인복지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최근에 어떤 노인복지의 어떤 서비스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인 분야입니다. 장애인 분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된 게 1981년이거든요. 앞서 노인복지법도 1981년에 제정됐어요. 사실상 우리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심은 아동보다는 훨씬 뒤쳐졌다는 거죠. 법률로 보면은. 그래서 제정될 때는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는 장애자라고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도 이 5가지, 지체불자유,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 이래가지고 총 5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던 게, 지금의 어떤 그 장애인 복지법은 보시면은요, 이 장애인 복지법이라고 이제 명칭을 바뀐 거는 1989년에 개정되면서 심신장애자 복지법에서 장애인 복지법으로 이제 명칭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장애인 복지 영역은 과거에 단순하게 장애 발생 예방이라든가 재활 보호에 그쳤던 영역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의료, 교육, 직업재활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요즘에 어떤 장애인의 이슈는 이런 자립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설 보호가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도 스스로 혼자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립생활 이념이 장애인의 어떤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자립생활을 통한 어떤 사회활동 참여, 그리고 장애 유형도 지금 보시면 뭐예요? 15가지 장애 유형입니다, 지금은. 5가지에서. 그래서 이런 그 중에서도 뭐 아마 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걸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안면장애 있잖아요. 이 안면장애는 소위 말해서 우리 화상장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신체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어떤 그런 화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 그다음에 뇌전증은 간질입니다. 간질이고 그다음에 거기 어디냐? 이 지적 장애하고 자폐성 장애 있잖아요. 이제 요즘 발달 장애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 발달 장애는 지적 장애하고 자폐성 장애를 의미합니다.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우리가 묶어서 발달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장애인 분야의 어떤 그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전통적으로는 이런 소득 보장, 그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득 보장과 그 다음에 재활이죠. 재활. 그 다음에 재활도 의료 재활하고 직업 재활이 전통적인 장애인 복지 어떤 사업의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요즘의 어떤 장애인 복지의 거기 영역은 이런 새로운 지금 최근에 어떤 장애인 복지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 장애인들에 대한 정상화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이제 시설이 아닌 탈시설화라고 해서 이 시설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탈시설화는 시설은 이때 시설을 어떻게 만들어주자? 가정과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게 어떤 탈시설화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아예 요즘 이제 혹시 뭐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없애야 된다 혹시 뭐 보셨어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하는 운동은 반시설화입니다. 그게 이제 시설을 아예 없애자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이 탈시설화라든가 그다음에 자립생활,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립생활이라든가 요즘 이제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이제 자신의 권익은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는 장애인 당사자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떤 장애인 복지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요즘의 어떤 장애인 복지는 보시면은 장애인들의 어떤 사회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이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의 어떤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생활센터라든가 자립생활 체험홈,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장애인의 어떤 사회 참여라든가요. 그 다음에 부모, 가족들의 어떤 돌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어떤 사회 서비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달장애 주간활동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그 일상생활이라든가 뭐 경제, 어떤 법, 그런 모든 어떤 사법기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어떤 차별을 금지하는 이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나라 이제 한국 사회복지의 어떤 변화 중에서도 이제 특히 어떤 핵심적인 어떤 대상들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이런 사회봉사를 해야 되고 왜 교회에서 사회복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교회 사회봉사에 대한 어떤 이해와 교회 사회복지의 어떤 이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신 교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우리 복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교회가 왜 이 사회 복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또 강의해 주실 것이 너무도 많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 기대와 또 만족과 기쁨을 함께해서 우리 신 교수님에게 힘차게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